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이거 진짜 요새 보기 힘든 차, 현대의 최초의 스포츠카라고 할까요?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스포츠카처럼 보이는 스포츠 루킹 쿠페 SLC라는 형태로 개발이 됐던 현대 스쿠프입니다. 이게 이제 94년식인데요. 원래 스쿠프가 아마 90년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여기 앞에 모양하고 뒷 모양이 조금 달랐는데 92년인가에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됐죠. 요거는 94년형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사양은 진짜 보기 어렵고요. 요 이제 한번 페이스리프트 된 거는 그래도 간혹은 보이는데 그래도 도로 달리는 거 최근에는 본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당시에 스포츠카를 개발은 하고 싶은데 스포츠카 제대로 개발할 능력은 없으니까 엑셀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은 약간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됐었죠. 그 엑셀에도 보면 엑셀 스포티라는 투도 쿠페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엑셀 소형차의 쿠페인 셈이고 이건 디자인을 약간 스포츠카처럼 바꾸기는 했지만 그래도 플랫폼이나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엑셀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스포츠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디자인도 이쁘고 그리고 성능도 뭐 그냥 소형차 치고는 괜찮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대학생들 이제 처음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사주는 차 이런 것들로는 좀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르망 레이서나 이 스쿠프나 에스페로 이런 거 타고 압구정동 쪽에 가면은 이야 멋있다 이런 소리 좀 들었던 차예요. 지금은 뭐 외제차들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들 타니까 뭐 이런 차 국산 소형차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예쁜 차를 가지고 가도 어머 저 사람 봐,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듣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대학생들도 웬만하면 좀 산다 해도 국산차, 그것도 중형차도 아니고 소형차 정도만 타도 차만 있어도 야, 쟤 좀 사는 앤가 봐 이런 얘기 듣던 시절입니다. 터보 엔진도 얘는 처음으로 달렸고요. 그리고 알파 엔진이라는 엔진이 처음으로 달렸는데요. 알파 엔진은 당시에 현대가 우리나라에서 독자 개발한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엔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했던 엔진입니다. 그 흡기 밸브가 2개, 배기 밸브가 하나짜리 3밸브 타입인데요. 대개 이제 흡기 밸브나 배기 밸브는 각각 하나씩, 그리고 조금 이제 고성능이나 효율을 중시할 때는 밸브들이 2개. 그러니까 흡기 밸브 2개, 배기 밸브 2개 이렇게 세팅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는 아마 보호경이나 엔진 블록의 사이즈나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배기 쪽을 약간 더 큰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배기 쪽을 밸브 하나로 세팅한 3밸브 형태로 만들어진 알파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국내에서는 독자 개발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영국에 있는 리카르도라는 그 엔진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그 엔진 개발 회사에서 개념 설계 이런 것들은 다 해주고 상세 설계 쪽은 국내에서 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나라 독자 기술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돈을 들여서 개발을 의뢰를 하고 초도 개념 설계된 걸 가져와서 상세 설계까지 완성을 시켜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브랜드에 또 우리나라가 개발했다라는 저작권을 가진 엔진으로서 발표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알파 엔진이 바로 이 스쿠프에 처음으로 탑재됐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터보가 그 알파 엔진 기반으로 탑재돼서 아마 90년인가 요 발표되던 해에 그 2가지가 전부 다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스쿠프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에 포니에 이은 기념비적인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 당시의 경쟁차종이 스쿠프의 경쟁차종은 르망 레이서 정도였고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는 독자적으로는 스포츠카가 없었고
영국의 엘란을 가져와서 조립 생산했었는데 이 현대 스쿠프라든가 또 대우의 르망이라든가 이런 차량처럼 대중적이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스포츠카다라는 것은 뭐 기아의 엘란이 더 가치라든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르망이나 또 여기 현대 스쿠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의미와 그 형태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 그 스쿠프는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서 스포츠카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 차 또는 잉태하게 한 차로서 그 가치가 상당하고요. 나중에 이 컬렉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제 스쿠프 같은 차량이라든가 티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치상에서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일반 뭐 예를 들면 액센트라든가 이런 차들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그게 생산된 대수도 적고 그리고 이런 차량들은 모터스포츠, 해외 모터스포츠에도 참전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제 히스토리라든가 또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다른 일반 대중 차량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으니까 컬렉션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되죠. 이게 외형은 보면은 전형적인 투도어 쿠페 형태인데요. 조금 특이한 거는 노치백 형태입니다. 이 뒤에 이제 트렁크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거, 이런 걸 노치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쿠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노치백이 아니라 해치백 형태로만 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현대 스쿠프 같은 경우는 노치백 형태로 돼 있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대개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해치백은 우리나라에서 꽁지 빠진 닭 같다, 실용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성을 살리면서도 대중적으로 뭔가 그 호응을 받기 위한 공감을 받기 위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시에 이제 유사한 차량은 닛산에 있는 실비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스포츠성이 아주 강한 차량이지만 노치백 형태의 투도 쿠페였죠. 그런 차량들이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형에서 특히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 블리스터 펜더 쪽입니다.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거. 옛날에 그 프라이드도 이런 형태의 블리스터 펜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또 외국의 차량에서 보면은 그 델타라는 차량도 이렇게 블리스터 펜더 형태인데요. 차량의 볼륨감도 꽤 있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역동적인 느낌도 주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스쿠프 같은 경우는 잔존 개체들도 보면 주행거리도 상당히 높고 또 거의 망가진 차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외형은 조금 안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열화된 부분도 꽤 있고요. 손대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큰 데미지가 없어요, 다행히. 예를 들면 사고가 나서 완전히 뭐 박살이 나서 판금을 엄청 크게 했다든가 아니면 하체 골격이나 프레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이 원형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도 거의 없어요. 당시 현대차들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현대차들이 밖에만 좀 세워놓으면은 이 로커 판넬이나 이런 쪽 로커 판넬은 여기입니다. 이 아래를 로커 판넬이라고 하는데요. 로커 판넬 쪽은 뭐 녹으로 거의 점철이 돼 있고 안에 내부에 부식이 생겨버리면 나중에 회복하기도 어렵고 한데요. 그런 큰 문제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색을 좀 하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지금 14만 킬로 정도 되는데 원래 첫 오너의 집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래요. 첫 오너가 사고 이모님인지 누구한테 줘서 제주도에서 조금 타다가 다시 가져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 받았던 분이 그 이모님한테 받아서 저한테 판매를 한 거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원오너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없고 조그만 엠블렘이 달려 있는데요. 이 옆에
비슷한 차량이 있는데 이 현대 액센트, 비슷한 시기에 나온 현대 액센트인데 얘도 이렇게 조그만 엠블렘 있고 라제타 그릴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디자인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포츠카인데도 불구하고 뭐 팝업 헤드램프 이런 것들 적용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건 안 돼 있고 헤드램프가 이렇게 커다랗게 보입니다. 꼭 독수리 눈처럼 생겼어요. 당시에 그 소나타의 첫 모델처럼 그런 느낌이죠. Y2 소나타라고 하는 모델. 자, 이제 실내도 좀 보실까요? 실내는 엄청 깨끗합니다. 이거 보세요. 패브릭으로 된 시트, 요즘은 많이들 안 쓰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조그만 점점점점 하는 패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패브릭 시트들 많이 썼죠. 기아 자동차에서도 많이 보이고 현대자동차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도어 트림도 약간 뜨기는 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뜨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손 없이 이 실내가 복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내가 제일 문제예요. 파츠들을 구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시트 같은 거 구멍 나고 하면 똑같은 총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시트를 천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재질로. 그렇게 되면 차의 고유의 그 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데 다행히 시트도 거의 완벽한 상태예요. 뒤에 시트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뒤에 시트도 엄청 깨끗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차량들이 뒷시트는 파손이 되거나 이런 건 거의 없는데요. 특히 이 차량은 뒷시트는 아예 사용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시트도 되게 이런 서포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 구멍이 나거나 보풀 생기거나 그런 것들 많은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잘 보존돼 있어요. 안에 앉아서 또 추가로 보실게요. 자, 스쿠프의 실내입니다. 이 옛날 차들 90년대 차들까지만 해도 진짜 기능들 없었던 거 다른 차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얘도 그렇습니다. 이 계기판 전형적인 아날로그 미터고요. 그리고 뭐 트렁크 여는 버튼 하나 있고요. 여기는 계기판 일루미네이션 조절하는 스위치, 그리고 통풍구하고 시계, 그 아래는 H백 조절하는, 그러니까 히터하고 에어컨 조절하는 레버들, 로타리식이죠. 그리고 에어컨 버튼, 그리고 뒤쪽에 디프로스터 버튼, 그리고 비상등 버튼, 오디오, 수납함, 요거는 이제 잿더리 쪽이고요. 그리고 오토매틱 기어 레버.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래도 전자식 스위치로 올리고 내리는 윈도우입니다. 백미러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레버식으로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당시에 뭐 LS 고급형이 있고 뭐 이랬는데요. 고급형은 아마 전자식 스위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고급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엔진 시동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당시의 느낌이 나면서도 스포츠카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들어보세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이제 크랭킹 할 때도 소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도 느껴지고, 근데 크랭킹 되고 나서는 뭔가 조용한 느낌, 근데 엑셀을 밟으면 막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엔진룸도 한번 보실게요. 엔진룸인데요, 뭐 깨끗하게 지금 복원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좀 지저분합니다. 14만 킬로 정도 된 엔진치고는 상당히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엔진 필링도 스무스하고 엑셀레이터 밟을 때 그 RPM이 올라가는 느낌이라든가 또 미션하고 결합돼서 속도가 올라갈 때도 상당히 부드럽고 경쾌하게 올라갑니다. 그 핸들링 느낌은 약간 무거운 느낌이에요. 요즘 파워 스티어링보다는 상당히 무겁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손상 없이, 사고가 없으니까 손상이 없죠. 손상 없이 이렇게 이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그 스파크 플러그라든가 플러그 코드라든가 또 나중에 오일 새는 부분이 좀 있으면
그 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조금 교환하거나 보완하는 정도로 충분히 기능적인 거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밖에서 달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스쿠프를 타고 이제 도로로 나왔습니다. 이 번호가 있는 차는 이런 게 좋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하고 있는 차들 중에 번호 없는 차들도 꽤 있는데, 그런 거는 이 바깥쪽에 주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행신 이렇게 담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 이게 2022년이잖아요. 오늘이 2022년에 1994년식 스쿠프를 타고 거의 몇 년이죠? 30년 안 됐나? 뭐 30년 조금 넘었네요. 그 정도 되는 차량을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다. 30년이 안 됐네요. 28년 정도 됐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가속할 때 이 운전하면서 제일 이렇게 옛날 오래된 차들 운전할 때 두려운 게, 오토매틱 미션 같은 경우는 미션 쇼크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차 세워놓고 하면은 미션 망가지잖아요, 그죠? 매뉴얼 미션은 다시 조금만 뭐 레버 움직이고 하면은 원상태로 복구되는데요. 오토매틱 미션은 완전히 오일이 밑에 깔아앉아 있다가 다른 또 이제 조금씩 남아있던 오일들은 굳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운전을 하고 그러면은 미션 자체가 망가집니다. 밸브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망가지니까 미션이 퉁퉁 튀는 게 뭐 그 기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고장나 버리죠. 그럼 다시 오버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래도 가끔씩 시운전도 해주고 그래서 미션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 엑셀 밟아서 가속을 해볼게요. 이렇게 킥다운도 잘 되고요. 그리고 엑셀 밟았을 때 가속하는 느낌,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90년대 차량도 충분히 지금 타도 뭔가 부족함이나 어색함 없이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정치를 느끼면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행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또 올드카들, 오래된 차들의 기본적인 매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산 올드카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비하기도 조금 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컬렉션 할 때 또는 이제 차들을 고를 때 지금 현재 편안하게 타는 지금의 차들, 2020년대 차들 이외에 예를 들면 1900년대 1990년대에 내 추억이 있으면 그런 차들 하나 둘 사서 가볍게 즐기고, 또 가끔은 복원도 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 취미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차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저하고도 같이 의견 나누면서 어떤 차들이 좋을지, 또 그런 차들을 살 때 뭘 보면 좋을지, 이런 거는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아니면 연락처 아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속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